오늘의 한국 명작 극장은 숙명적 매춘과 죽음, 김동인의 감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와 비극이 오글거리는 칠성문박 빈민굴에 오기 전까지 복녀 부부는 농민이었고, 복녀는 가난하지만 농가에서 엄하게 자라난 처녀였습니다. 복녀는 다른 집 처녀들처럼 여름에는 벌거벗고 겨울에서 멱을 감고 바짓바람으로 동네를 돌아다니기는 했지만 마음속에는 막연하지만 도덕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5살이 되는 해에 동네 호라비에게 80원에 팔려서 시집이라는 것을 갔는데 그는 복녀를 산 80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게으른 사람이었었는데 동네 노인이 소작밭을 얻어주면 종자만 뿌리고 방치했다가 가을에는 금년은 흉년이라며 땅 주인에게는 갖다주지 않고 혼자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 붙인 밭을 다음 해에 붙여본 적이 없었으며 동네에서는 밭을 못 얻을 만큼 인심과 신용을 잃었습니다. 복녀가 시집을 온 뒤 3, 4년은 장인의 덕에 이럭저럭 지냈지만 장인도 사위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처가에도 신용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할 수 없이 평양성 안에 맞벌이를 하러 왔지만 게으른 그가 맞벌이를 잘할 리 없었습니다. 뱃섬 좀 치워달라우요. 남 조릉 오는데 님자 치우시관. 내가 치우나요? 20년이나 밥 처먹고 그걸 못 채워. 에이구 탓 죽구나 말기 2년 뭘. 이런 싸움이 계속되다 겨우 얻어들은 사랑채 방 한 칸에서도 쫓겨난 그들은 할 수 없이 칠성문 밖 빈민굴로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칠성문 밖에 부락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본업은 거지요, 부업은 도둑질과 자기네끼리의 매음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칠성문 밖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속했는데 수입이 좋은 사람은 하루에 1원 7, 80전의 현금을 쥐고 돌아오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복녀는 19살이었고 얼굴도 그만하면 반반해서 돈벌이 잘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면 매일 5, 60전은 벌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자묘 솔밭에 송충이가 끌차 평양부에서 송충이를 잡는데 칠성문 밖 빈민굴의 여인들을 인부로 쓰게 되었습니다. 빈민굴 여인들은 모두 지원을 했지만 겨우 50명 정도가 뽑혔는데 복녀도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복녀는 열심히 송충이를 잡았습니다. 하루에 32전의 품삯시손에 들어왔는데 대여세를 하는 동안에 그녀는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한 무리의 젊은 여인들은 송충이는 안 잡고 밑에서 떠들고만 있었지만 품삯은 일하는 사람보다 8전이나 더 받는 것이었습니다. 감독은 한 사람뿐이었는데 어떤 날 나무에서 내려와 점심을 먹고 다시 올라가려 할 때 감독이 그를 찾았고 그녀와 어디를 가자고 했습니다. 복녀는 저쪽으로 가는 감독을 머리를 수그리고 따라가는데 뒤에서 조롱소리가 들렸습니다. 국내 갔구나.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 하고 품삯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이 되었는데 복녀의 도덕관과 인생관은 그때부터 변했고 얼굴에 조금씩 분도 바르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녀의 일은 더 순탄하게 진행되어 그들 부부는 이제는 별로 궁하게 지내지 않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것이 좋다고 누워서 웃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돈을 많이 벌은 것 같은 거지를 찾으면 곧바로 뛰어가서 그의 팔에 늘어졌습니다. 난 원 이 아주머니 만남은 야단이더라. 작게 주디 그 대신 알아있디? 난 몰라요. 헤헤헤. 칠성문 밖 빈민굴의 여인들은 가을이 되면 중국인의 채마밭에 감자나 배추를 도둑질하러 밤에 바구니를 갖고 갔습니다. 복녀도 감자를 자주 도둑질했는데 어떤 날 밤 돌아오려고 일어설 때에 뒤에서 시꺼먼 그림자가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밭주인인 중국인 왕서방이었었는데 복녀는 말도 못하고 발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 가재문 가디. 헌 겉도 못 갈까. 복녀는 바구니를 흔들며 왕서방을 따라갔다가 1시간쯤 뒤에 왕서방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10분쯤 뒤에 집에 돌아온 그녀는 남편 앞에 3원을 내어놓고 왕서방의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왕서방은 수시로 복녀를 찾아왔는데 왕서방이 오면 복녀의 남편은 눈치를 채고 밖으로 나갔고 왕서방이 돌아간 뒤 부부는 1원이나 2원을 놓고 기뻐했습니다. 복녀는 이제 동네 거지들한테 애교를 파는 것을 중지했고 왕서방이 바빠서 못 볼 때면 복녀가 왕서방의 집까지 찾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복료의 부처는 이제 이 빈민굴의 제법 부자가 되었는데 이듬해 봄에 왕서방이 100원으로 어떤 처녀를 마누라로 사오게 되었습니다. 복녀, 강자 같구만. 내가 강자를 해. 그녀는 강하게 부인을 했지만 마음속의 검은 그림자는 어떨 수가 없었습니다. 왕서방이 색시를 데려오는 날이 가까워지자 왕서방은 이제까지 자랑하던 긴 머리를 깎았는데 그것은 새색시의 의견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복녀는 역시 코웃음만 쳤는데 마침내 색시가 온 날에 복녀는 진모퉁이에 숨어서서 눈에 살기를 띠고 방 안의 동정을 듣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다른 중국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복녀는 왕서방의 집안에 들어갔는데 얼굴에는 분이 하얗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는데 그녀는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면서 왕서방에게 가서 팔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우리 오늘 밤 일이 있어. 못 가. 일은 밤중에 무슨 일. 그래도 우리 일이. 복녀의 입에서 웃음이 없어졌고 그녀는 발을 들어서 치장한 신부의 머리를 찼습니다. 왕서방이 와드라들 떨면서 복녀의 손을 뿌리치자 복녀는 쓰러졌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섰는데 손에는 낫이 한 자루 들려 있었습니다. 이 괴놈, 죽여라. 이놈, 나 때렸지. 이놈아, 아이고 사람 죽이무나. 칠성문 밖 외딸은 가까운 데 있는 왕서방의 집에서는 활극이 일어났지만 그 활극도 곧 잠잠해졌습니다. 복녀의 손에 들려있던 낫은 어느덧 왕서방의 손에 넘어갔고 복녀는 피를 쏟으면서 그 자리에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는데 왕서방은 복녀의 남편을 몇 번 찾아갔고 복녀의 남편도 왕서방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밤중에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겨졌고 복녀의 남편 왕서방 어떤 한방 의사가 그녀 집에 모였습니다.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 10원짜리 지폐 석 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는데 한방 의사의 손에도 10원짜리 2장이 갔습니다. 이튿날 복녀는 뇌일혈로 죽었다는 한방이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이 작품은 태형, 명문 등과 함께 자연주의 경향의 소설로 소설가로서의 김동인의 위치를 확고히 해준 작품입니다. 감자는 복녀라는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가에서 자란 여인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타락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이른바 자연주의의 특징인 환경결정론에 입각한 작품입니다. 환경결정론이란 주인공의 운명은 환경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복녀의 죽음도 따지고 보면 불우한 환경이 빚어낸 일종의 숙명으로 그 운명은 환경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인데 마치 에밀 졸라 목노주점의 제르베즈를 연상시킵니다. 그녀의 최초의 부정은 타율적인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자율적인 것으로 변화됩니다. 김동인은 평양의 갑부 김대윤의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호는 금동입니다. 어려서 일본에 유학해 메이지 학원을 거쳐서 마오야마 학원에서 수학했으며 1919년 주유한 전영택 등과 함께 창조를 창간했습니다. 이광수 등의 계몽주의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근대 소설인 사실주의를 표방했는데 1926년 사업에 실패해 생계를 위한 문필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이광수의 계몽주의에 맞선 사실주의, 신경향파 내지는 프로문학에 맞선 예술지상주의로 순수 문학 운동 전개로 묶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적 수법인 약한 자의 슬픔부터 낭만주의인 배따라기, 자연주의 감자, 유미주의 광화서, 인도주의 발가락이 닮았다, 민족주의 붉은 산 등 다양한 문학 사조와 수법을 골고루 구사했습니다. 사랑했으므로, 사랑해버렸으므로 그대를 향해 뿜었던 분수 같은 열정이 피딱지처럼 엉켜서 상처로 기억되는 그런 사랑일지라도 낫지 않고 싶어라. 이대로 한 열흘만이라도 더 앓고 싶어라. 부표근 목련 후기